술을 안 마셨을 때 그렇게 대화 안 하거든요, 오빠가. 근데 술 마셨을 때만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기분값이 쌓이잖아요. 오빠는 항상 술 마시면 나랑 싸우게 되고, 오빠는 술 마시면 이런 말투를 쓰고 이렇게 하네? 그럼 거기서 저는 조금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다음번 대화에서.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오빠가 왜 그런 부분을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상담소 사상 최초죠. 예, 첫 이혼 부부께서 지금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 사실 이혼 부부가 함께 여기까지 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는 게 사실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은 다 자차로 오셨겠네요. 차가 없어요. 그럼 조금 힘들었겠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촬영하면서도 또 굉장히 또 친해지고 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혼 예능 출연 당시에 사실은 전 국민이 약간은 좀 오지랖퍼가 돼서 두 분이 약간은 재결합하기를 조금 응원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정확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두 분의 사이가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게 맞는지. 시원해. 미술 좀 바를래? 없나? 미술. 안 진아. 조금만 더 발라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안 맞네. 아우. 갈라서 사이? 5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혼 2년 차죠. 아기라는 이게 있으니까 2주에 한 번씩? 네. 가끔씩 보고 싶을 때는 뭐 일주일마다도 놀러 올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서 자고 가요. 저도 뭐 당연히 침대는 따로 쓰지만 같이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나 따로 쓰잖아. 나 아무 말 안 했어. 아니야. 하여튼 그래 따로 씁니다. 네. 그쵸. 정확하게 정리가 됐고 저는 이제 뭐 막상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친구가 혹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지만 나 아무 말 안 했어.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됐고 이제 우리 이혼했어요 촬영 당시에는 또 이제 또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그러면 여자친구 만나야 되겠다. 네, 이제 그 마음을 정확히 딱 이렇게 또 접고 지내게 됐죠. 그래요. 사실 박사님 어쨌든 이런 분들이 저희 상담소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정리가 됐다. 우리는 갈라섰다. 이혼했다. 이혼 부부도 상담이 필요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아직 그렇게 익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두 분은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혼인 관계는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혼인 관계는 종결, 끝났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부로 살아가진 않지만 부모로서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의 역할을 편안하게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나 갈등을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자녀를 위해서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젊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또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결혼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전의 결혼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그 길을 그대로 밟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도 이 부부 상담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지. 심지어는 관계가 끝났는데 무슨 상담을 하냐 그러지만 이 두 사람은 중요한 관계예요. 더군다나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굳이 이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나오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깨님님이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오 마이 갓. 네. 여기 SNS에서 오픈을 하셨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는 걸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생겼을 때 저한테 먼저 말해주고 저도 생기면은 제 친구보다도 얘한테 먼저 말해요. 저도 그랬어요. 여친 생겼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이랬어요. 축하해줬죠. 잘 됐다고. 저 좋아요도 눌러줬는데. 아, 좋아요도 누르셨어요? 이번에 기사 떴더라고요. 전 남편 최고기 킹 받겠는 걸 이러면서 막 기사 떴더라고요. 아 그래? 킹 받겠는 걸 뭐 남자친구 뭐 옆에 기댄 육개잎의 모습 이래가지고 대문자가 왜 허열 안 받았는데. 자, 사실 이혼 후에도 뭐 잘 지내는 모습은 뭐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약간 진짜 대한민국에서 좀 보기 힘든. 네. 예. 소위 말하는 헐리우드 스타일. 네. 예. 뭐 솔리피 아이 걱정도 있고 뭐 다른 걱정도 있지만 지금 제일 뭐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댓글로도 많이 좀 쓰이고 있어요. 제가 여자친구 생겼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헤어졌지만 근데 이제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 또 뭐라고 하시고 뭐 이런 것들도 많으시고 뭐 만약에 제가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남자친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솔리피한테 영향이 직접적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궁금해서 저희는 이제 뭐 절차가 끝났지만 그런 모습이 과연 아이한테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궁금해서 네, 이 자리에 같이 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꼭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두 분은 어떻게 해서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시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냥 서로 모르는 얼굴도 서로 모르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사람들 많은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계셨어요. 버스킹. 네. 최고기. 네, 그래가지고 오빠가 딱 거기서 막 마이크 잡고 막 랩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막 그 느낌을 딱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말을 서로 한다든지 막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거기서 공연했던 사람들한테 막 다 이제 SNS 다 메시지 보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멋있었다면서 막. 근데 그중에 오빠도 있었는데 이제 오빠가 저를 물어보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네 친구 뭐 하냐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된 네, 그러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얼마 만에 했습니까? 5개월. 6개월. 6개월이야. 한 뭐 5, 6개월? 그렇게 빨리 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솔리피가 생겨버렸었어가지고 네 결혼을 이제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두 분 나이가 제가 26이었고 제가 지금 24. 24. 아, 좀 이르긴 하다 요즘. 네. 요즘 시대에는 그죠? 네.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는데요. 근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기가 안 생겼다면, 결혼을 했을 네. 아마 저는 조금 빨리 헤어졌을 것 같긴 해요. 왜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좀 싸웠었어요. 좀 많이. 네, 많이 싸우다가 이제 또 아기가 생겼으니까 뭐 아기가 생겼다는 그런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사소한 것들로 되게 많이 다투고 아기가 생기지 않았더라면은 좀 그냥 연애하다가 한 1년 하게다가 좀 긴데? 헤어졌지 않았어요. 1년 너무 긴가요? 긴데. 네. 깨님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그냥 스쳐 지나간 분이 아니셨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이제 우리가 쭉 이야기를 진행은 해 나갈 건데요. 네. 어떻게 해서 결혼하시게 됐냐, 만약에 아이가 안 생겼으면 결혼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냥 머릿속에 조금씩 기억해 나가면서 우리가 네. 이 자리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네. 두 분은 그러면 이혼하신 다음에는 좀 연애를 좀 계속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좀 이혼하고 좀 혼자만의 시간이랑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 좀 오빠는 조금 빨리 생기긴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뒤에 만난 사람이 생겼어서 2명 네, 정도 사귀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계속 안 만나면은 조금 외로운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안 만나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냥 뭐 솔리피도 있고 그 사람한테 좀 피해 갈 것 같기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그 친구한테도 좀 미안해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삶이 이혼 후의 삶이 쿨하십니까? 정말 쿨하고 정말 편안하고 그러십니까? 저는 솔직히 막 쿨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생각이 행복하진 않아요, 사실. 행복하지도 않고 우울할 때도 많고 그때 막 생각도 가끔씩 나고 그래요. 네네. 저는 이혼을 하고 좀 아까 원래 제 모습이 되게 항상 주눅 들어있고 자신감 없고 자존감 낮고 저는 항상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결혼 생활 하면서도.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더 보완이 됐어요. 좀 좋아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졌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행복감도 느끼는 것도 저는 있어요. 저는 행복감 느끼는 게 있고 뭐 예전 생각하고 솔잎이 생각하면은 뭐 항상 미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뭐 이런 감정들은 뭐 매번 겪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좀 행복한 편이에요. 저는. 네. 남녀가 어쨌든 사랑하니까 임신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은 했지만 아직 채 결혼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가 덜컥 생겨버려서 결혼을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물론 생명은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신 분들이 훨씬 더 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부모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그 결정에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랑은 했지만 아직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거에 충분한 어떤 논의와 마음의 준비나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이 돼버려서 굉장히 빠르게 결혼이 진행된 경우에 엄마 아빠의 마음 안에는 그릇이 있다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론 책임감이 나쁜 거 아니죠. 인간은 책임감을 가져야죠. 그러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 하나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책임감만으로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수많은 상황을 접하고 별일을 다 겪는데 이런 데서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고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때 이 감정을 충분히 투입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지 못하고 뚝 떨어져서 굉장히 무감각해지면서 약간 동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심리적인 무감각 상태를 많이들 경험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를 임신을 안 했더라면 결혼을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것도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솔리피를 갖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노력했던 그 세월과 그 과정을 절대 가치 없거나 폄훼하거나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두 분 보기 좋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어머 나 홀리우드 커플이네. 쿨해 보이네. 어머 좋겠다.
난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쿨하게 뭐 이혼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지내면 안 되나요? 뭐 이랬으면 안 쿨하잖아요. 사실은 고민 많잖아요. 헐리우드 부부 같아. 헐리우드 아니에요. 여기 한국이에요. 헐리우드 부부 아니야. 두 분이 무슨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아니에요. 우리 깻잎 씨는 솔리피 엄마는 모든 과정에서 애가 잘 모르지 않을까요?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엄마의 많은 시간과 삶에서 많은 비중은 본인한테 쏟고 있는 면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혼한 이후에 내가 많이 편해졌네, 내가 위축된 거에서 조금 기가 살았네, 이거에는 깨닫고 많이 느끼는데 그만큼의 마음의 멘탈 에너지라고 하죠.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얘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얘는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 얘는 이거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엄마의 에너지를 잘 안 쏟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좀 모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전히 본인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엔 좀 그래요. 그렇다고 애를 안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절대.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애를,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뭔가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솔리피는 어떻게 느낄까? 보다는 뭐 잘 모르지 않을까? 아직 어리니까? 근데 나는 참 많이 홀가분해졌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엄마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죄송해요. 아니 왜 우는 게 왜 죄송한 일이에요? 예, 전혀 아닙니다. 저도 엄마가 처음이고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하니까 약간 어떤 엄마가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던 때가 많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애랑 대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았어요. 모르니까. 주변에도 다 제가 어릴 때 결혼했으니까 아무도 이제 애기 있는 친구들도 없고. 그리고 저는 본집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도 부산에 계시고 하니까 뭐 육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혼자라는 생각에. 애기한테 좀 더 다가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른다는 변명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니 애기 생각 안 하네 이런 트집 잡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양육권을 안 갖고 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 방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은 되게 힘든 마음이죠. 그죠?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너튜브, 네. 두 분이 이게 너튜브 촬영하시면서 생활을 찍고 올리고 하시잖아요. 네. 두 분은 실제로 좀 어떠세요? 그런 모든 과정이? 저는 일단 그냥 솔리피의 저는 추억 영상 네 일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솔리피가 올라올 때마다 또 좋아하시고 같이 나오는 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흔쾌히 또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근데 만나는 것 자체는 진짜로 너무 좋아요. 솔리피를 중심으로 두 분이 추억도 쌓고 만나면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네. 엄마 아빠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데 만나면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러한 솔리피의 생활을 가감없이 너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일단 솔리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같이 영상을 찍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수입적인 부분도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시네요. 네네. 네. 수입이 일단 가장 있어야지 제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수입이 없으면은 사실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게임을 하는 유튜버였어요. 게임을 하는 유튜버였는데 유튜브가 70만 명이었었어요. 거의 이제 100만 명이 다 돼갔었는데 저작권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졌어요. 예전보다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돈도 안 벌리고 생활 유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브이로그도 같이 하고 같이 또 나오는 것도 좀 이제 하다 보니 또 인기도 많아지고 구독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또 추억도 쌓고 플러스 돈이 포함돼서 오히려 예전보다 제 우울했던 생활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그 날이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조금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네. 네. 아이가 엄마 아빠가 분명히 따로 사는데 또 정기적으로 만나. 네. 얘도 상당히 왜 그럴까? 뭐 약간 감은 잡고는 있지만 그걸 이렇게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 그렇죠. 근데 가족이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영상을 찍어. 이 아이는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등장하는 너튜브나 브이로그의 생활에 굉장히 행복한 가족이잖아요. 네. 물론 이혼을 했다고 해서 세 식구가 만났을 때 행복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뭔가 정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뼈를 깎는 뼈저린 진정성과 진솔함이 조금 빠져있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왜 그럴까? 애들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대중에게 노출을 시킨다라는 거는 애가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모의 SNS에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애가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워낙 이제 뭐 SNS에 아이들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SNS에 올리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아이들의 권리나 아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금쪽 같은 내 새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이게 이제 같은 식구들이니까. 네. 일반인 부모가 얼굴을 다 공개하고 나오는 그 용기 자체가 부모가 갖고 있는 너무나 깊은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끝에 공개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편견적 사고라고 보기 때문에 철학적 가치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 시기에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와 관계에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가치가 있다고 현재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무엇이 좀 더 우리 아이한테 또는 내 자신한테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매 순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두 분은 그런 고민을 안 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왜냐하면 엄마 아빠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솔잎이 하고 그 나이에 맞게 진지하고 진솔하게 안 하면 아이가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솔잎이가 봤을 때는 부모의 삶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좀 진정성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정직하게 얘기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이용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봅시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영화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 중에는 실제 삶과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은 그렇게 막 엄마 아빠하고 막 늘 집안에서 행복하지 않은데 브이로그나 영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고 뭔가 괴리감이 있는 것을 아이가 많이 경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영상을 찍지 마세요가 아니라 네. 우리는 너튜브를 해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야, 솔리파.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데 아빠, 엄마가 이걸 같이 찍는 이유는 사실 추억을 남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의 직업이야. 근데 너한테 돈벌이를 이용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어떨 땐 미안하기도 해. 그리고 어떨 때는 엄마를 만나면 아빠는 불편할 때도 있어. 그러나 엄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의 엄마이고 이전에 나랑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런 거를 한 번쯤은 가족이 진지하게 솔직하게 각자의 의견도 물어보고 아이가 어리더라도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물어봐 주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두 분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결혼 생활은 종결이 났지만 그래도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왜 좀 어려웠는지를 이해하면 앞으로 솔리피를 양육하면서 서로 중요한 결정을 의논해 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년쯤 되셨잖아요. 지금 네. 이제 결혼 생활이 종결이 된 지가. 뭐가 조금 우리 결혼 생활이 힘들게 했던 부분인 것 같다. 이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조금 여유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그냥 뭐 사소한 걸로 매일 싸우다가 그 사소한 것들이 좀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그때 2월달이야 1월달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냥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고 이제 나갔죠. 근데 그 와중에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막 저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조차로도 그냥 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 결혼식 전날에 또 썼어요. 그래가지고 전날에도? 안 한다 하다가 나 안 갈 거라고. 안 간다. 그러다가 이제 또 애기 키우면서도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쌓였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서로 몰라주고 풀어주는 방법도 모르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 뭔가 얘기를 딱 하면은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항상 오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을 좀 항상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음식을 만약에 커피를 타줬다 이러면은 커피 괜찮네 이러면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거기서 끝나야 되지 않고 뭔가 맛있다라고 해줘야지 기분이 굉장히 좋은 친구라서 아니 리액션을 더 해주면 좋죠. 뭐. 괜찮은 거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괜찮다는 게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괜찮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난 그렇게 안 들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싸우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를 되게 애처럼 봤어요. 강가에 내놓는. 2살 차이면 사실 애도 아닌데. 이 오빠가 진짜 나를 완전 애 취급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의견을 좀 잘 안 들어줬어요. 이 내 의견을 너는 수용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그걸로도 많이 싸웠죠. 다시 만약에 그러니까 할 일은 없겠지만 재혼한다고 해도 전 이혼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성격 차이고 그런 재혼에 대한 미래를 생각을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사소한 일로는 많이 다투긴 하는데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 봤듯이 그 뭐 부정적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항상 오빠는 뭔가 나를 이상하게 봐. 난 그렇게 본 적이 없어. 발 고쳐 이상하게라고 얘기 안 해? 아니야. 뭐 그런 느낌으로 예. 전 솔직히 영상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가족들끼리 찍는 게. 오빠는 이제 뭐 생계라고도 생각하고 뭐 추억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솔직히 밖에 나가면 애기 그 하나 보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찍고 이러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다 동등했거든요. 저는 얘도 사랑하고 애기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근데 그냥 입장 차이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를 봤을 때 뭐 이상하게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아니,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엄청 좋게 바라봤고 사실 솔리피보다도 이 친구를 저는 더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너는 봐봐 또 생각 안 하잖아. 아무 말 안 했어. 이렇게 싸웠어요. 나 먹으려고 마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네. 가정 폭력, 뭐 하여튼 뭐 등등. 그거는 결혼 생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흔히 이런 거를 성격 차이예요.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해서 성격 차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전에 제가 좀 간단하게 검사를 좀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MMPI를 해봤는데요. 우리 솔리피 아빠는 맞아요. 외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걸로 에너지를 많이 얻는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이세요. 자, 그런데 많이 방어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어적이라는 게 뭘 속인다는 게 아니라 마치 왜 갑옷을 입은 것처럼 안에 있는 것도 잘 안 내놓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좀 잘 안 받아들이죠. 네. 방어적인 면이 좀 있으신데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눈에 띄었던 거는 우리 솔리피 아빠의 내면. 어떨 땐 불안할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다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요. 네. 이 마음의 내면을 감내내는 힘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씩씩해 보이지만 내면의 마음을 탁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많은 감정들이 불러일으켜지잖아요. 네. 이거를 본인이 잘 감당을 못 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솔하게 본인의 마음을 쑥 들어가서 바라보는 거에 굉장히 미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 마음의 동요를 언제나 앞으로 나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반성 내지는 되돌아보는 걸로 깨달아서 고쳐나가는 것이 상당히 미흡할 수 있는 특성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솔리피 엄마는 굉장히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맞아 위축이 많이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걱정이 굉장히 많던데요. 근데 걱정이 많은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둠스데이처럼. 그게 아마 솔리피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수용하고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거는 이럴 때 인정하는 거야라는 나름의 어떤 그 기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표현을 엄청 많이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솔리피 엄마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이렇게 해도 이거는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한다는 건데 솔리피 엄마는 정말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럴 때 더 와닿는 사람인 거지. 아까 그 말 듣고 그 생각했어요. 네,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약간 서로 핀트가 안 맞아서 지내다 보니까 계속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럴 수 있으니까 이 특징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떠셨어요? 그 MMPI 듣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좀 많이 몰랐었고 오히려 이혼하고 더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얘기 듣자마자도 아 얘가 맞아 이랬었지 저랬었지. 그래서 이혼하고 사이가 더 좋아요. 맞아요. 이혼하고 오히려 그 말씀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알겠더라고요. 그 성격들을 본인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결혼 생활에 있었던 갈등이 그대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저희가 이렇게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네, 그랬는데 이쯤에서 저는 또 한편으로 솔리피의 마음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솔리피의 속마음을 조금 준비해 보았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솔리파 자기소개해줄래? 제 이름은 솔리피. 유정이 아빠는 최범부. 엄마. 어떡해. 솔리피는 엄마 아빠 얼만큼 좋아해? 너무 좋아. 되게 좋은데? 코끼리도. 솔리파 잘하는 거 있어? 저는 가위바위보도 달고 아빠랑 같이 도와줘요. 아빠가 힘들어 보였어? 네,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요. 솔리피는 누구랑 살아? 아빠랑. 원래 같이 안 살아. 10번 자면 엄마 만나. 달고 있어. 그럼 엄마랑 헤어질 때는 어때? 말하면 안 돼요, 비밀? 비밀. 엄마랑 같이 안아줄래? 아빠, 엄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다섯 살 때. 코끼리한테 얘기하는. 숨이 못 썼어. 이거. 원래 숨을 안 썼었어. 울어서 그런 건데. 그냥 울기만 했는데 조금 울었어요. 할매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아주고 싶어.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 솔리피의 속마음을 들으셨는데 두 분 아우. 저런 마음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항상 뭐 뭔가 이게 또 영상으로 보니까 어머니 어떠셨어요? 미안해. 평상시에도 안아주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해요? 네. 안아주고 싶다,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은 뭐 솔리피도 자주 하고 저희도 되게 자주 해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네 보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어떤 면들이 조금 눈에 띄냐 하면요. 네. 엄마하고 같이 안 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죠. 네. 그러면서 난 다 알아.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네. 비밀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감정을 표현하는 거가 조금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맞아요. 얘기해요. 네, 네. 그 5살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집을 떠난 날,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날 숨을 못 쉬었다고. 너무 힘들어서 애가 표현하는 가장 힘들었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아이가 힘들었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저 나이에 이혼을 알고 있을까요, 선생님? 알죠. 보통 만 5살 정도 되면요. 만 5살. 압니다,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이혼이란 단어는 몰라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는 아이도 있지만 그 개념을 안 네네. 그러니까 따로 살고 있고 그리고 정말 따로 살는데 이혼이 아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또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애들이 알아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알 것 같네요. 네네. 아이가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감을 잡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그거를 수면 위에 못 꺼내놔요. 아이는 더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까? 근데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뭐지? 연인이 생기거나 근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혹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엄마 아빠 이혼에 대해서 아이 나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아이와 굉장히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삶을 바라보고 엄마 아빠의 관계, 심지어는 깨진 관계마저도 아이가 조금 진실하고 진솔되게 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아이가 나중에는 헷갈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약간 뭔가 모호하고 애매해서 두렵고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뭐 이러면서. 네. 가장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엄마로부터도 버려지고 아빠로부터도 버려질까 봐. 네.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구체적인 상황들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래서 이때 이런 일로 싸웠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커피를 갖다 줬는데 아빠가 귀찮다라고 했는데 고마워라고 얘기 안 해서 이렇게까지는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그 부모의 이혼이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설명이 안 됐다. 예를 들어 뭐 그냥 지나갔다 이 시기가.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선생님? 아이들이요 이런 생각을 되게 해요. 아니 어른들이 자기들이 좋아해서 그리고 본인들은 둘이야. 심지어 난 하나인데. 그렇죠. 근데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서 살아놓고 또 어떤 날은 또 싫대.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사랑이란 게 뭐야? 인간의 사랑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 안 바뀐다는 보장이 있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안 바뀐다는 보장이 있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잘못하면 생겨요. 네, 물론 이혼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솔직하고 진정성을 갖고 진실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솔리피한테 필요한 거는 구독자가 보는 게 아니라 솔리피와 엄마 아빠가 같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가족의 그 역사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있었던 일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었고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하는 거. 그렇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노력은 많이 했어. 그냥 너를 사랑하고 우리 둘이 사랑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건 미안하다.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엄마 아빠는 이제 떨어져 살아. 그래도 우리는 그냥 너를 키우는 엄마 아빠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변해요. 애들이 그래요. 근데 참 인간은 있잖아. 자식을 향한 마음은 안 변한단다. 걱정 마. 그래서 아빠는 죽을 때까지 너의 아빠고 엄마는 죽을 때까지 너의 엄마란다. 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울 거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와 같이 하는 삶에 진정성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거를 아이와 잘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 부부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부부라니. 부모라니. 그것도 새 아이에. 세상에 대단합니다. 두 분의 이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니 너무 부러워서 제가 흑홍차를 준비했습니다. 예, 흑홍차가 이 면역력에 좋고요. 노화 방지, 또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니까 알콩달콩 러브샷 어떻습니까? 잘 먹겠습니다. 러브샷. 자연스럽다. 어머, 역시 젊은이들 그냥 좋아요. 맛있다. 아니 근데 두 분 통통이 남편? 이렇게 네네. 부르시면서 아니 신도 언니 지나도 한참 지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애칭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사실 뭐 연애 때부터 쓰던 애칭이긴 한데 남들은 이제 통통해서 통통이라고 부르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럼 통통해. 어떤 아니, 유리가- 진짜 통통한 사람한테는 통통이라고 못 불러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성격이 통통 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연애할 때부터 통통아 이렇게 불렀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남편을 부르는 애칭은 없어요? 전 사실 오빠라고 부르다가 결혼하고 나서 좀 이제 여보, 뭐 자기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평생 오빠라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평생? 네, 할머니가 돼서 휴대폰에는 뭘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하트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민아 씨는 뭘로 저장되어 있어요? 저는 천사 통통이. 이렇게. 남편분 뭘로 저장되어 있어요? 정한울 오빠. 세 글자 다 성까지. 정한울 오빠. 네. 뭐라고? 저도 고딕체로 성명 적혀 있습니다. 이름만. 그대로 이름만 진짜? 딱. 이름만. 박사님. 저는 설마 나의 내꺼 뭐 이런 알려주세요. 거야. 갑자기 또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말하기가 되게 부끄러운데요. 저희 남편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정형돈 이렇게 쓰는데요. 저의 이름은 우빛깔. 그럼 박사님은 뭘로? 낭군님. 낭군님. 재밌다. 야, 좋다. 근데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계시면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 잘 궁금하지 뭐.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연애하고? 통통이가. 아니 사실 진짜 아니, 사실 진짜 처음 만난 건 제가 지인분께 오빠를 소개시켜 달라고 이제 했던 게 계기였는데 먼저 되셨구나. 네, 근데 그 전에 2년 전에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냥 이러고만 계셨는데 그때 그 그냥 분위기가 저한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랑 연애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남자의 마음을 가진 건 진짜 어떻게 해석한 걸까 막 이런. 역시 로맨스물 같다. 그러다 이제 2년 뒤에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소개시켜 달라고. 적극적이셨다. 네. 민아 씨는 기억나요? 처음 대기실에서 인사한 건 기억이 안 나고 갑자기 뜬금없이 소개해준 분이 저희 멤버 홍기 형이에요. 홍기 형이 이제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한번 연락해봐 이러고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번 만났는데 이뻐 보이려고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뭔가 곰 같은 매력? 되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럼 왜 대기실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멤버들하고도 좀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슬럼프였어요. 저는 그냥 제 것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 시기여가지고 누가 이렇게 와도 그냥 오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마음의 여유가 좀 없었다고 해야 되나? 나름 힘든 시기였군요. 네네. 그때가. 아. 그래서 그냥 그 모습에 반했답니다. 하여튼 뭐 아까 우리가 힌트 사진으로 아기들 사진을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쁘죠. 벌써 지금 3명. 네. 그렇죠? 다둥이 엄마 아빠입니다. 5명을 채워서 5인조로 그룹 활동을 잭슨 5처럼. 예. 사실 아내는 홍통이가 되게 넷째를 원했었어요. 하나 더 낳고 싶다. 지금도 주변에 신생아 보면 애 하나 더 낳을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이 하나가 더 생기면 이제 5인승 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삶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러네. 왜요? 축제 차량 타면 11명까지 탈 수 있는데. 미니버스면은 뭐, 아유, 난리 나. 25명까지. 그렇긴 하지만 뭐 이사를 가더라도 아파트 방이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이 딱 좋을 것 같다. 그냥 여기까지 하자라는 저희 이제 의견을 내고 있고. 왜냐면 쌍둥이 키우는 것도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 아, 그래도 또 아시겠네. 네. 그런데도 또 넷째가. 와. 육아의 달인이시네. 자, 이토록 아직도 너무나 풋풋한 어린 그러니까. 나이에 아이가 너무 좋으시네. 정말 삼남매의 부모라고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우리 환율 부부. 오늘 우리 금쪽상담소에는 어떤 고민으로 찾아주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유리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또 이제 통통이가 이제 유리가 조금 더 이제 좋은 데 좀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유치원에 멀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등원하는 데만 거의 뭐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리고. 사실 어느 엄마나 그런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 플러스 이제 발레까지 좀 하고 있는 곳이라 아기 3명에 막 기본으로 800만 원, 기본으로 800만 원 한 달에 막 이렇게는 나가는데 꽃도 정말 원내에 다 있고 키즈 카페 형식으로도 되어 있고 저한테도 좀 만족감이 컸고 많은 거를. 아하. 사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 하고 저는 어린이집도 그냥 안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향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재율이를 데리고 뭐 토요일 날에는 고랜드를 가고 일요일에는 를 가고 또 랜드 가고 이런 식으로 진짜 계속 막 투어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티켓만 거의 한 7, 80 정도는 쓰고 연간 이용권으로.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래. 애기들한테는 좀 막 이렇게 고민 없이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다 해주면 사실 나중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아하. 어허. 이야. 와. 요거. 두 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네. 정말 엄청 많은데요, 오늘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인환 씨하고 유리 씨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어느 정도 시켜야 된다라는 그 교육과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부부싸움의 3대 원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원인. 아이들 네. 교육이요? 네, 아이들 교육 문제로 부부간의 의견 충돌이 많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뭐 영어든 뭐 또 중국어든 외국어 또 예체능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분위기가 예전에보다는 훨씬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 의견 차이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육관 가치관의 차이로 싸우는 그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엄마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제 아빠가 돈 없어 그러면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연결되는. 네, 그 다음에 어떤 아빠들은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린데 얘네들한테 이걸 해준다는 거는 너무 이제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대책 없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싸우게 되고 굉장히 이 교육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져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집안까지 들먹거려요. 당신 집안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당신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당신 집안은 그렇게 하니까 노후에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뭐 하여튼 이러면서 무지하게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기가 당겨져서 이제 뭐 예전에는 중학교쯤 가야 교육비가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영유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다투는 시기가 되게 앞당겨졌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도 보면 이제 유리 씨는 발레도 하면서 영어도 가르치는 유치원을 좀 보내고 싶어 하시고 또 아빠의 미나 씨는 좀 그럼 뭐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것까지 필요가 있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교육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발레 유치원은 너무 좋은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시간을 다 평일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원만 1시간 반이고 또 심지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재율이가 또 개인 레슨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학원 시간이 달라요, 애들이. 쌍둥이들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율이가 나중에 오니까 하루에 3번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벌써 몇 시간이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다툴 때가 가끔 있어요. 일단 저도 사실 통학 시간이 걸렸죠. 저도 개인 시간 갖고 싶고 한데 어릴 때 이런 걸 엄마가 해보지 언제 커가지고 얘네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해주겠나 싶은 마음에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부분이에요. 지금 큰아이가 한국 나이로 5살이니까 만으로 4살. 네. 두 쌍둥이 2명이 3살이에요. 네, 만으로 2살이에요. 그러니까 4세, 2세인 아이들한테 좀 사실 엄마가 굉장한 열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요. 만 2살 아이들한테는 매일 하기에는 1시간 반은 통학거리가 먼 거예요. 1시간 반은 통학거리가 먼 거예요. 만 4살, 만 2살 아이들 나이에는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인 엄마 아빠도 회사가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출퇴근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그게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그러면 차라는 좁은 공간에 엄마하고 오래 있긴 하지만 엄마는 앞을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하고 질이 좋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선택을 할 때 그걸 잘 기준을 가지고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 보니까 민한 씨가 조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재율이를 데리고 뭐 토요일 날에는 롤밴드를 가고 일요일에는 를 가고 또 밴드 가고 이런 식으로 진짜 계속 막 투어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젊은 엄마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내 체력이 바닥이 나는. 아니 왜 안 갔다 오는데 눈이 떼꾸면서 아니 얘기만 들었는데 왜 갔다 온 것처럼 사실 그때 여행 갔을 때 재율이 데리고 갔는데 3일 동안 워터파크를 갔어요. 내내 갔어요. 왜 꼭 3일을 3일은 채워야. 3일이면 핸드폰 지문 인식도 안 됐을 텐데 이게 비싸더라고요. 입장료. 비싸지 또 이게 시간당에 맞아요. 따로 한번 들어가면 끝이니까. 그럼 들어가는 순간 다 돈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일단 아이가 많은데 빨리 타는 게 기다리지 않고 빨리 타는 게 아이도 안 힘들고 저도 안 힘드니까 티켓 비용을 이제 그렇게 빨리 탈 수 있는 걸로. 이제 쓰는 거죠. 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뭔가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아이가 살아가면서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잘 사주는 편이긴 해요. 그냥 아이가 뭔가 원하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사러 가자. 그냥 뭐 음.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고 좀 줄였으면 좋겠다. 네, 좀 과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애들은 떼쓰진 않아요. 떼쓰진 않는 편이고 저거 사고 싶어 이러면은 그럼 오늘은 좀 너가 사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 다. 그럼 안 사는 안 사는 그러니까 왜 안 사고 싶어 하는 날이 꽤 많아요. 아니요 사고 싶은데 네. 안 사게 하는 엄마가 날. 안 되라고 하는 날은. 있긴 있지만 저는 그래도 나가면 하나씩은 사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야, 그럴 수 있겠다. 언제든지 내가 말하면 다 엄마가 사주니까 애가 무력이 없는 거야. 때를 쓸 필요가 내가 없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좀 들어보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 유리 씨는 대량 제공 육아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량 제공 육아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대량 제공. 제공. 네. 제공인가? 왜 지나친 선행 같은 거 이거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빨리 많이 가르치면 애들이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많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보다 빨리 가르치고 다른 아이보다 많이 가르쳤을 때 애가 훨씬 더 잘 배울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유리 씨는 빨리 많이가 꼭 그런 선행의 의미보다는요. 아이가 풍족하게. 맞아요. 네, 풍족하게. 그다음에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의 대량 제공을 하는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맞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이난 씨가 뭔가 만족의 미소를. 너무 신기했던 게 네. 만족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겠지만 너무 끝으로 보셔가지고 네. 사실 통통이가 평소에 저한테 많이 하던 말이에요. 오빠 나는 아이들을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 아이들이 너무 다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고 뭐 다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말들을 평소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어릴 때 많은 경험을 많은 경험을 좀 하게 해서 그 중에 애가 딱 적성에 맞는 거를 빨리 찾아서 빨리 좀 부모가 밀어줘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량 제공 육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지금 형돈 씨가 말씀하신 거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잘 보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뭐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 만 4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 오브 댐을 경험하는 첫걸음이에요. 원 오브 댐이 뭐냐면 엄마, 아빠, 자기 내지는 뭐 여동생 이렇게 5명이 살던 집에서 약간 그 자기가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10대 명. 이 사람들 안에 나는 내가 n분의 1이라는 걸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예를 들어 귤이 하나만 있으면 나 귤 먹고 싶어. 그럼 그래 너 먹어. 이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나 귤 먹고 싶어. 근데 귤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5명이면 그걸 나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n분의 1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난감이나 뭐 사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2,000원짜리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만 4살은 약간 욕구를 지어내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그 연령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게 안 돼, 무조건 못 사가 아니라 보는 즉시 족족 사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아까 유리 씨가 때를 쓰진 않기 때문에 사준다래 때를 쓰지 않아서 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아이에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미리 아이하고 얘기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장난감도 그렇게 제공이 돼야지 나갈 때마다 꼭 뭘 사갖고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건강한 좌절과 건강한 결핍은 경험을 해야 돼요. 건강한 결핍은 내가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결핍인 거고 건강한 좌절은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좌절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건강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좌절을 못 이겨내요. 지금은 사탕, 뭐 장난감 자동차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이런 어떤 욕구 지연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때는 진짜 자동차가 될 거고. 네. 그걸 못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걸 못 견뎌내는 애로 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리 씨가.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쟁겨놓는 거에 대한 걸 좋아해요. 뭐 하나 제가 간식을 사면 무조건 봉투보다는 조금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좋아하고 네. 참 이게 알면서도 매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유리 씨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량 제공하는 육아를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이 원인을 좀 제대로 잘 알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유리 씨의 어린 시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일단은 저희 집안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빨간색 딱지가 붙어있던 게 기억이 나요. 엄마 이거 뭐야? 했는데 엄마가 그때는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느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집안에 그렇게 많이 돈이 이렇게 있는 집안은 아니구나. 친구들이 그때 유행했던 게 이렇게 워터파크 이런 거를 방학 때마다 놀러 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쵸, 입장료가 비싸요. 네. 네. 그게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한우로 맺힌 건 아닌데 못 갔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렇군요.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유리 씨가. 네. 뭐 어린 시절에 그 어린 나이에 다 뭐 여름에 워터파크 간다 그러고 어린이날에는 나 이런 선물 받았다 그러면 아이 마음에 부럽죠, 당연히. 근데 그런 데서 온 어떠한 약간의 응어리,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량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의 결핍을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투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약간의 기쁨과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만 속상해하면 아이들은 그 연기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러잖아요. 좀 그냥 투정 부리는 건데 저한테는 그게 속상해 보인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프고 나로 인해 속상해하면 안 돼. 막 이런 약간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또 불안도 하죠. 내가 잘못 결정하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아이들한테 좀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육아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확고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우리 유리 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으로 내가 좀 이끌어 나가줘야 될까 되게 딜레마에 빠져요. 하루 종일. 이번에 사실 선생님께 연락이 왔었던 게 재율이가 이제 좀 격하게 표현을 한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팔을 먼저 잡아당기고 같이 놀고 싶을 때는 장난감 뺏어서 막 장난도 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서 이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고민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 혹시나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저희가 가정에서 어쨌든 재율이도 좀 잘 앞으로 이끌어 나가볼 테니 좀 이쁘게 봐주세요.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과한 걸 보태자면 절망스럽다고 막 느낄 때가 많아요. 아, 내 잘못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흠통이는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안방에 들어가서 1시간 반을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썼다 지웠다 하면서. 그러셨군요. 네. 이게 뭐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상황을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좀 과격하게 놀 때가 있어요. 그럼 과격?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반 엄마들한테 다 사과의 카톡을 보내는 어머 죄송해요. 혹시 우리 재율이한테 그런 일 겪은 아이가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물론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사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재율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얘를 잘 지도하는 거예요. 얘나 얘와 같이 있었던 아이, 그 모든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 일을 통해 배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거든요. 네. 물론 엄마가 사과도 해야죠. 그러나 아이들을 잘 파악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재율이가 좀 약간 여자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격하게 노는 것 같아요. 이러면 선생님 과격하다는 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래야지 아이를 지도하니까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그 상대편 아이 엄마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해야 되는 정도라고 선생님 생각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아니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리 재율이 잘 지도하겠다고 그 어머니께 말씀드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면서 아이는 가르치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 어른답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유리 씨가 엄마로서 확고한 육아관이 정립이 잘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들 거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안 네. 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정확하게.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게 육아관도 해당되지만 제 성격도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그마한 얘기에도 좀 크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하루 종일 좀 과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여요. 네. 애들 육아만이 아니라 원래 삶 네. 자체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지금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럼 결정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니까 네네. 많이 물어봐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프로그램 하나하나 섭외 들어오면 저 회사가 없다 보니까 오빠한테 오빠 어떨 것 같아? 오빠 이건 그러면 오빠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오빠 말을 100% 수용해요. 오빠의 의견이 전 되게 결정에 크게 미쳐서 네. 둘이서 여행 갔을 때 한 번 최근에 오빠 나 밖에 수영장 있다는데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 수영복 챙겨갈 거야. 이랬더니 오빠가 추운데? 이 말 하는 순간 그렇네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수긍이 돼요? 네. 아이고 어렵다. 지금 쭉 우리 유리 씨 말씀하신 거 종합을 해보면요. 유리 씨가 약간 수동 의존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동 네. 수동 의존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뭔가를 결정하고 시도하고 끝맺음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율성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늘 의지할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를 내가 먼저 혼자 하려면 약간 겁이 난다든가 자신이 없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내가 믿는 누군가의 의견, 판단을 필요로 하죠. 제가 활동 이제 걸그룹 활동을 했었잖아요. 사실 좀 생각보다 규제가 심해요.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생리주기까지 너희는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막 이런 화장실도 너희는 얘기를 하고 다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저희 선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게 익숙해졌나 봐요. 네. 그런 게 상당히 영향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다가 바로 이제 결혼으로 와버렸으니까 이게 갑자기 나는 아이들을 딱 키워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믿음직한 오빠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왜 보통은 청소년 시기에는 스스로 뭘 해보고자 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생활이 네. 혼자 뭔가 결정을 하고 뭐 혼자 행동을 하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랬던 거.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의 기준이 안 생긴 거죠, 지금. 네, 그럼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나의 삶,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녀의 양육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박사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 이거랑 네. 좀 연장선인지 잘 네네. 모르겠어서 저희가 위층에 저희 부모님이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인 거고 이제 시어머니가 계신데 근데 이제 아이가 자기 전에 오늘은 할머니랑 잘래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엄마의 습관들이 좀 많이 배 있는 것도 있어요. 할머니 손에서 또 같이 노니까 그러면은 통통이는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뺏긴 느낌이 든다. 뭐 어머님만 찾고 엄마는 안 찾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좀 스트레스가 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뭐 뺏기는 것 같고 막 재율이가 막 이러는 것 같고 그런 거가 이게 좀 연장선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좀 수동 의존적인 성향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은 내가 보다는 주변의 다른 사람 내지는 외부의 어떤 요인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채워지지 않으면 상당히 공허하고 그래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나 옆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나의 어떠한 가치라든가 나의 중요함, 나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하고도 혹시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두 분이 사실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두 분은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아끼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교육관, 육아관 이외에 다른 갈등은 없는지 또 이번 기회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말 다 그래도 하고 지내는 것 같으세요? 대체적으로 술 마실 때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팡 터져버리는 일이 많아요. 거의 매일매일 스케줄 없는 날 사실 어제도 먹었거든요. 기본 2병 이상은 일단은 마셔요 혼자. 에브리데이? 매일? 근데 이제 술 한 잔 들어가고 오빠가 좀 진지한 얘기를 꺼내고 막 통통아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서운했어 너에 대해. 그럼 제가 거기서 팡 터져요. 오빠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술김을 빌려 저한테 투정 부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해. 저도 뭐 술김에 가끔 뭐 어떤 얘기 그동안 못했던 얘기라든지 그냥 분위기상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서운한 말이 나오고 통통이는 갑자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오빠한테 언제 뭘 어떻게 했길래 오빠가 예민해지는 거야?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좀 그래서 다투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은 이게 아닌데 왜 점점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지? 라고 이제 뭔가 생각할 때가 있죠. 궁금한 게 두 분 같이 술 드시면 같이 이제 한 잔씩 주고 받는 거예요? 2병을 같이? 통통이는 술 한 잔도 못해요. 아하. 진짜? 그럼 미나 씨만 드시는 거예요? 너무 불리한데? 불리하죠. 약간 불리한 상황이네 이거. 불리한데, 이거? 내가 집안 자체가 술을 못 드셔. 네, 미나 씨는 술을 좀 즐기시는 편이고. 네. 좀 좋아하고. 보통 누구랑 술을 드세요? 혼자. 혼자? 네. 그러니까 둘이서. 둘이서? 아니면 가족끼리. 맞아요. 제가 자려고 들어가면은 굳이 깨워서 저를 또 데리고 나와. 근데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혼자서 방에 혼자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는 술 자리가 좋고 그냥 술을 마시면서 그냥 약간 업된 기분에서 도란도란. 안 했던 얘기도 쓱 하면서 그게 맞아요, 좋은 맞아요. 거잖아요. 신났어요. 너무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내 편이다. 아니 우리가 진지한 이야기
특히 부부간에 하는 진지한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마음속 깊은 이야기예요. 네,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둘 사이에 있었던 서운한 거라든가 속상했다라는 거 아니면 두 사람이 만나기 이전의 나의 인생에서 저 마음 깊은 곳에 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깊은 마음속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까운 사이에서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으세요. 우리 수제자분들은 어떠세요?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세요? 신혼 초 때나 예를 들면 한 5년 차, 뭐 6년 차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그때도 아직 어리기도 하고 또 따로 살아왔던 시간이 훨씬 더 긴 시간이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좀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지한 얘기를 하면은. 예. 좀 이게 생각을 맞추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이렇게 걸러내고 얘기하는 방법들이 이제 스킬들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것들이 좀 더 편해졌어요. 예. 근데 두 분은 분명히 굉장히 서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지한 이야기, 특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싸운다. 이거는 대화 패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대화하는 방식, 패턴. 사실 지금 두 분의 그 결혼 만족도 검사를 해봤잖아요. 네. 해봤는데요. 그래서 민환 씨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더라고요. 둘 사이에. 네, 둘 사이에.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제 의견 차이가 있고 이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이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면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떨 땐 기분이 안 좋고 말싸움을 하게 되고 이럴 가능성이 좀 있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평소에 참고 산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뭔가 항상 트러블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맞춰주고 상대방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배려해준답시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제 얘기를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굳이 뭐 정말 깊은 얘기들을 안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시도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우리 킹크랩 먹자 해가지고 이제 배달로 시켜서 이제 한잔 하면서 서운했던 얘기 조금 통통이한테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뭔가 저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주지 않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땐 이랬고 이건 이런 거니까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끝이 나지 않는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결국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다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의 논점이 흐려지고 네. 그렇게 항상 되는 느낌? 저는 그 꽂히는 게 그냥 오빠가 이제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처음에는 얘기를 되게 잘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거였고 오빠 이런 얘기 해도 될까? 하다가 서로 얘기가 무르익잖아요. 잘 얘기하고 있다가 좀 취했다 싶을 때 생색을 정말 많이 잘 내요. 생색내는 거 생색이라는 것도 잘해주니까 생색 낼 게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도 생색을 잘 내고 가족들 앞에서까지? 네, 그러니까 오빠는 나는 항상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생색 내는 거 할 때 아가씨께서 이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오빠야. 근데 이제 오빠는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오빠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오빠는 잘하고 있어. 오빠 최고지.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저는 인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원할 때 언제 어디까지 이렇게 더 해줘야 인정을 될까? 이게 주정이 좀 섞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취하니까. 근데 그게 좀 평소에 생각했던 게 조금 과격하게 나오는 건데 저의 정말 풀고 싶은 욕구는 아까 말했던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인정들을 받고 싶은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제가 제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빠 그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결정했고 그때 이런 거 했는데 그때 나 잘했지. 살짝 이런 얘기들을 술을 먹고 하니까 살짝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좀
억울한 거. 네. 나도 잘했는데 오빠만 잘했어? 뭐 살짝 이제 이런 마음. 나만 노력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집안일을 95%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빠가 노력해주는 부분도 알고 있어서 설거지 한 번 하면 오빠 진짜 고마워. 막 이렇게 저는 평소에도 해주는 편인데 가족끼리 시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아 내가 집안일 요즘 이렇게 막 해요. 그럼 이제 저는 결혼 초반에는 맞아요 어머니 저희 오빠 진짜 너무 잘하고 있고 하다가 억울함이 하나씩 생겨서 오빠 뭘 오빠가 다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빠가 뭘 다 해. 말이 툭툭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민환 씨는 본인 스스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인정이 되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인정과 칭찬을 구별하셔야 돼요. 인정해 주는 거와 칭찬해 주는 건 다른 거예요. 와. 칭찬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칭찬은요.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이게 칭찬이고요. 인정하다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어머머. 이게 인정이에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민환 씨가 100번의 설거지 중에 5번을 해줬어. 95번은 유리 씨가 했어요. 근데 하여튼 무슨 얘기 끝에 나는 가능하면 내가 아무리 늦게 오고 힘들어도 나는 설거지 좀 같이 하려고 해. 내가 좀 그렇게 노력하잖아. 이랬을 때 그렇지 당신이 노력은 하지. 맞아. 노력해. 이게 인정이에요. 근데 유리 씨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가끔 오빠가 할 때 내가 칭찬해 주잖아.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우리 따져보자고 전후 상황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네네. 5번은 내가 하지 않나. 네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생색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하고 다른 거예요. 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 너무 해외 투어 너무 힘들었어. 나 지금 어떨 때는 나 너무 힘들었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할 때 인정은 아유 정말 힘들었나 보네. 오빠가 그렇게 말로 할 때는 진짜 힘들었던 거야. 이게 인정이고요. 칭찬은 어이구 우리 신랑 고생했어요. 와 으쌰으쌰 최고. 이게 칭찬인 거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해라는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오빠가 해주는 말 나 지금 이해하고 있어. 그렇죠. 그게 인정인데 내가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한 말을 동의하지 않더라도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그 약간 정당성의 인정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울까요?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사람이 표현한 마음이라든가 생각에 나름 정당성을 내가 인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긁어주지를 계속 못했던 거네. 그렇지. 이렇게 칭찬을 해줘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하니까 웬 생색이야 이렇게 된 거죠. 생색만 내는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 한마디 해주시는. 네. 사실 제가 뭘 느꼈냐면 방금 설명 듣고 좀 확실하게 알겠는 차이를 저도 사실 평소에 몰랐어요. 그런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이게 가족들이 그 외에 내가 듣고 싶은 이 말 한마디를 안 해주는지 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거 여길 얘기하고 있는데 쫙 다 비껴나오면서 다른 얘기 막 계속 하니까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충족이. 알맹이 없는 대화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미나 씨 얘기 들으면서 너무 한 사람이 내 옆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8년 동안 해석되지 않았던 정한우 씨 한 면모가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 매일매일 자기가 몸살기가 있대요. 아니 왜 몸살기 매일매일 있어? 매일매일 몸살기가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몸살 누가 두드린 것 같이 몸도 아프고 열도 머리도 띵하고 어떡해. 약. 제가 신혼 때 매일 약을 먹였어요, 이 사람을. 심지어 의사를. 의사를. 자기 오늘은 정말 몸살이 심하대. 그날은 2알. 제가 해주는 말이 항상 그렇게 한 1년 했는데 계속해서 몸살기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해석이 됐어요. 나 지금 너무 머리가 지금 어지러울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었어. 맞아요. 윤지 씨는 남편이 나 몸살기가 있어라고 한 거는 뭐라고 지금 해석이 되세요?
그 자기가 지금 너무 오늘 힘들었고 저랑 또 대화를 요청하는 손을 내민 거라고도 맞아요. 지금 느껴지고 그 말이 맞아요. 매일 몸살에 걸리진 않거든요. 저라면 약간 유머를 섞어서 오늘은 몸의 몸살이야, 마음의 몸살이야, 관계의 몸살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표현한 그 안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그 핵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인정과 칭찬이 좀 다르다는 걸 구별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두 분 대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매주 지금 소주 10병씩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네. 저는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유리 씨는 왜 두 분이 이렇게 진지한 얘기,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놨을 때 왜 자꾸 다투게 되는 것 같으세요? 유리 씨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한번 크게 싸웠던 이유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오빠가 이제 술 한잔하고 이렇게 잠들려고 누웠는데 오빠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내일 애기들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지. 그럴 수 있어? 너 알람 못 듣잖아. 이렇게 이제 계속 되면 저도 이제 거기서 나도 그걸 알지만 노력해볼게. 그렇다고 내가 맨날 못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서 저도 이제 감정이 격양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술을 안 마셨을 때 그렇게 대화 안 하거든요, 오빠가. 근데 술 마셨을 때만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기분값이 쌓이잖아요. 오빠는 항상 술 마시면 나랑 싸우게 되고 오빠는 술 마시면 이런 말투를 쓰고 이렇게 하네? 그럼 거기서 저는 조금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다음번 대화에서.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오빠가 왜 그런 부분을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민환 씨는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저 깊은 데서 약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를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통제하고 좀 누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 되게 차분하고 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안 되는 편이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근데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떨 때 훅 올라오거든요. 특히 이제 반주를 하게 되면 훅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통통이가 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애초에 뭔가 술과 대화라는 게 이제 단어들이 합쳐지면 오빠는 왠지 이럴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통통이가 그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듣기 싫어하는 건 알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속마음은. 들어볼까요? 그게 뭔지? 근데 그게 일단 큰 건 부모님. 부모님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 그만두면서 계약 회사 이제 정리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유리가 그때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면 아직은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저는 뭐 펑펑 울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빠랑 툭 까놓고 그냥 같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통통이는 애초에 그걸 그냥 이렇게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든 좀 끄집어내주고 싶은데 마음은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 되게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때 감정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요. 마음고생이 아주 많으셨나 보네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모님도 연관이 돼 있고 모든 것들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때 들었던 죄책감이나 뭔가 막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지금 느껴지고 그러니까 뭔가 다시 직면하기가 그냥 싫어요. 네. 그러네요. 제가 보니까 유리 씨가 굉장히 명랑하고 또 밝고 또 에너지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민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면에 예민한 게 있어요, 사람마다.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집안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근데 우리 유리 씨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청소년 되면서부터 어쩌면 이제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얼마 안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걸그룹 생활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자세히 얘기는 안 하셨지만 상상해 보건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뭐 위약금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20살 된 유리한테는 그거를 견뎌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나가기에는 오빠랑 결혼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 이전에 원래 제가 힘들어하던 부분이었어요. 연예계에 대한 활동이. 근데 이제 너무 심적으로 이제 힘들었어서 이렇게 상담도 다녀보고 약도 먹고 막 이런 기간이 있었고 근데 그 약도 저 못 먹겠더라고요. 한 가지 또 사건이 있었어서 약을 먹고 잠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가 스케줄 준비를 다 해놓고 차에 타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약으로 인해서 조금은 마음에 이렇게 풀리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또 제가 약을 못 먹었어요. 그러고 마음고생이 좀 사실 더 많이 심해지고 근데 저는 얘기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이제 오빠를 만나면서 진짜 많이 의지도 되고 많이 진짜 이렇게 좋아졌는데 딱 그 결혼하는 시점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좀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 시절에 오빠도 좀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제가 죄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딱 꺼낼 때 모든 저의 그 힘들었던 게 토대로 확 몰려와요. 그 사건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감당하기 어려운 네. 아픈 감정들이 중압감으로 네. 파도처럼 밀려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렵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하지 마. 나 그거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직면을 하기가 어렵군요.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예민해요. 네네. 사실 예민하면 그 예민하게 들리는 그 사건 단어 그런 얘기가 딱 나오면 반응을 굉장히 충동적으로 하죠. 하지 마! 뭐 이런다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네. 화를 내거나 그러니까 화를 내고 그럼 큰 싸움이 이제 막 돼요. 서로가 상처 주는 말들을 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상황 자체를 회피해버려요. 이 공간. 그렇군요. 너무 힘들어요. 이 한 공간 안에 이렇게 있는 게. 그럼 결국 다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을 해요?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술을 제가 마셨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뭐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보통 해요. 다음날 일어나서 바로 시간 저는 끄는 걸 안 좋아하고 조금 그랬다면은 오빠가 정말 미안하고 근데 사실 오빠는 원래 의도는 이런 거였어. 이렇게 해서 풀고 뽀뽀 하고 뭐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아니 뭐 훈훈한 면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되는 면도 좀 있어요. 일단 민환 씨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뭔가 깊은 속 이야기를 못한 상태로 갈등이 생기는 게 너무 불편하고 걱정되니까 일단 그냥 사과하는 걸로 급 마무리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내에게 해줄 때 잘 풀리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 진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갈등을 급 마무리하는 느낌. 어떠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투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고 집안 분위기도 좀 이렇게 안 좋고 하니까 일단은 관계는 풀어야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풀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당장은 빨리 풀 수가 없어서 말씀대로 좀 이렇게 금방 사과를 해서 푸는 편이긴 해요. 근데 사실 속은 남아있죠, 계속. 어제 했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게 뭐였는지 어떤 부분에서 유리가 나한테 미웠는지 그걸 좀 듣고 싶은데 근데 결국에 그
포인트는 못 짚고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아쉽고 그게 항상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과라는 걸로 급 마무리를 해서 미안해로 끝나면 사실 그 주제는 다시 꺼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퓨즈 나갔다 막 이러잖아요. 나가면 정전되잖아요. 그럼 퓨즈 나갔나 보다 막 이렇게 하듯이 마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가서 이 차단기 내려야 되잖아요. 이 차단기 대화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렇게 탁 차단해버리는 사과라는 급마무리를 통해서 대화는 차단되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그 어떤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은 마음 안에 남아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고 그러고 살 수는 없겠지만 이 마음에 남아 있는 게 계속 쌓이면 사실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좀 맞춰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꾸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그런 면을 이거야말로 인정을 하고 그 중간에 균형점을 좀 찾아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정 대화법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는 대화법. 네, 이거는 잘했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일 수 있지. 그런 마음인 건 알겠어. 이런 게 인정이고요. 잘했어, 최고야. 이거는 칭찬. 민환 씨는 어떻게 대화를 좀 하면 좋을까요? 민환 씨는요, 좀 차분하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장점이 있는데요. 좀 열정 대화법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열정 대화법. 그러니까 유리 씨가 얘기한 예 있었죠. 알람 맞춰놔도 어차피 못 듣잖아. 아니 알람을 못 듣는 사람이 10개든 20개든 맞춰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할 거야. 그럼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거지. 오케이. 노력 진짜 좋다. 이렇게 해주는 게 열정 대화예요. 왜냐하면 유리 씨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민환 씨는 칭찬보다는 어떨 때는 팩트를 쫙 나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상대 애쓰는 면에 대한 칭찬이나 그 감정적인 어떠한 격려 이거를 해서 좀 열정을 실어서 상대하고 좀 쿵짝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유리 씨가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은 두 분이 언젠가는 깊이 얘기해야 될 거예요. 당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유리 씨도 하지 마가 아니라 내가 아직 직면을 못하겠어.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와. 이런 표현을 쓰면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죠. 네네. 그래서 인정대화법, 열정대화법 권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박사님, 우리 오늘의 상담의 피날레입니다. 은영 매직 시간인데요. 네. 오늘 두 분께 내려주실 은영 매직 뭔가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은영 매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있겠다. 네. 이 말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네, 맞아요. 수긍해주는 거. 네. 이런 거. 저는 사실 평소에 오빠가 나를 더 서운하게 했고 좀 잘못한 게 더 많았고 난 그래서 화가 난 거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이게 나의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 내가 좀 깨닫고 내가 바꿔야 오빠도 조금씩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민환 씨는? 진짜 딱 저도 제가 바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오늘 그걸 해답을 좀 얻은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도 잘 해줄 것 같고 호동이가 얘기하는 것들도 좀 잘 수긍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